역시 트럼프가 원한 것은 한국의 방산 능력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건넨 당선 첫마디는 군함 요청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당장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대한민국의 해군 함정 건조비와 수리비, 개량 비용은 미국의 30% 수준, 속도는 3배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에게 트럼프 사용법에 대한 힌트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내주고 실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당선은 한미 간 방위산업 협력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한미 양국의 동맹이 안보와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도 무릎 꿇은 세계 1위의 대한민국 해군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7일 당선이 확정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방산 능력과 세계적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로 한미 간의 방산 협력이 선박 건조 및 정비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미국이 군함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미국 내 조선업계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사정이 다급하다는 증거인데요. 구 냉전 시절 벌이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 구도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변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미사일이나 전투기, 전차나 자주포도 중요하지만 해군력 그 자체가 막강해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태평양만 따져봐도 전 세계 모든 대륙과 섬을 집어넣어도 남을 정도로 크기 때문인데요. 태평양의 넓이는 지구 전체 면적의 무려 32%에 육박합니다. 이 광활한 대양에서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만한 초대 규모의 해군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가 미처 대처하기도 전에 중국이 군사력을 극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막강한 생산력을 앞세워 물량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를 앞지르더니 이제는 영원한 1등이었던 미국과의 간격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라면 최저 6년은 필요했을 구축함 17척을 단 2년 만에 찍어내는 등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대립의 무게추가 중국에 기울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미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 사이에선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주목받는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해군 선박 사업에 뛰어든 후발주자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위의 자리를 선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경쟁을 붙이려 해도 가격과 품질, 납품기한 등 모든 면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조선업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새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타이틀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의 선박용 스마트 공정체계를 개발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업계 최초로 선박의 이중곡, 성형 작업에 로봇을 적용했습니다. 곡 성형 작업은 말 그대로 선박의 몸체를 이루는 강판을 정해진 곡률만큼 휘게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선박 제작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현대중공업은 이 곡선형 작업을 기존 화염 가열을 통해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방식에서 고주파 유도 가열과 자동 가열선 생성 기능을 갖춘 6축 다관절 로봇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 단계 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갖춘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조선 기술력은 선박의 몸체, 즉 하드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1위다운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선박 추진체계 동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적 시뮬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해 실제 선박의 추진 장비를 컴퓨터로 매우 상세하게 재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은 바로 이 분야에서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추진체계 통합 과정에서 해외 업체의 기술을 사용해야 했고 그때마다 국내 선박 설계 자료를 어쩔 수 없이 공유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동적 시뮬레이션 덕분에 모든 데이터를 온전히 대한민국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 자료와 기술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 1위에 걸맞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이 바라 마지 않는 모든 능력을 전부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 정치적 불안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면서 이 정도로 높은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과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압도적인 군수물자 생산 능력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해당 기간 배수량 10,000톤 규모의 수송함을 자그마치 2,700척이나 건조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소련 몰락 이후 유일무이한 군사대국이 된 것이 도구로 작용했을까요? 경쟁자가 사라진 미국은 꾸준히 국방 예산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미국 함정 생산업체들은 단기간에 생산력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잉여 생산 능력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라는 특성상 늘 잉여 생산 능력 확보를 중요시했고 제조업, 특히 조선업은 미국을 훌쩍 앞질러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치로 치면 무려 38%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력 제품이 도부가 선박임을 생각하면 실제 기술 역량은 대한민국이 독보적 1위입니다. 즉, 양보다 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배수량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게 된 현대해전에서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이미 대한민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민간 분야에서 얻은 노하우를 함정 설계와 제작에 적용하여 월등한 성능의 전투함정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대한민국의 구축함이 미국의 동급 체계보다 배수량이 더 높으면서도 도입 비용은 저렴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키워온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미국과 태평양에서의 지배력을 위협받는 호주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 증거가 바로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단순히 방위산업 협력을 넘어 조선업 전반에서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중국의 해상전력 강화는 미국보다는 당장 대한민국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중국은 만재 4,300톤 규모의 장카이급 호위함만 이미 25척을 준비해뒀으며 서해를 통해 침투할 수 있는 후베이급 고속정은 100여 척에 달합니다. 이는 양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력의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 격차는 앞으로도 메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만큼의 국방비를 사용할 수도 없거니와 함정의 건조에는 물리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차, 자주포, 함정, 전투기 등 다양한 군사 장비와 관련된 기술력은 물론 해외로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방산뿐 아니라 조선업까지 포함한 한미 협력의 영역 확장은 한국 방산업계에 또 다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가 재임 중 한미일 협력의 기반을 다지며 3국이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한국의 방산 산업이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일 3국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힘을 합쳐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번 통화가 가져온 긍정적 신호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더욱 강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는 한국의 방산 능력과 조선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방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산과 조선업 전반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양국 간의 협력 강화는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통화로 한미 양국은 다시 한번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체제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민간만 아니라 군사 분야 조선업 최강자로 떠오른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3일 필리핀 46청 영상입니다. 한반도 해안선보다 4배 이상을 자랑하는 36,289km의 해안선을 보유한 필리핀에게 있어 해군의 중요성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필리핀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군도 국가에 전혀 걸맞지 않은 해군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필리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기 이전에 필리핀 해군은 대한미사일조차 장착하지 못하는 구식 함정만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해전에서 강력한 대한미사일의 존재가 가져다주는 전략적 강점을 고려하면 과거의 필리핀 해군이 얼마나 약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필리핀 해군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으로부터 포항급 초계함을 공여받은 것을 시작으로 호세리잘급 호위함과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연달아 도입하고 있는 필리핀은 이제야 비로소 해군다운 해군을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호위함을 도입하게 된 필리핀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으니 넓은 해안선을 모두 방어하기엔 아직도 함정의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공격 수단을 탑재하고 적 해군의 위협에 맞설 호위함 전력도 필요하지만 한국에서 건조 중인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모두 인수하더라도 4척에 불과한 호위함만으로는 3만 킬로미터가 넘는 모든 해안을 방어할 수는 없는데요. 해군 함정을 비롯하여 해경선, 해상민병대까지 동원하여 남중국해에서 충돌을 야기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필리핀에도 신속하게 출동하여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해경비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해경비함은 주로 해양주권 보호, 장거리 감시, 해양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함정으로 넓은 해역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76mm, 함포나 40mm 쌍열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하여 매우 강력한 화력은 아니지만 유사시적과 교전할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고 적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경선과 해상민병대를 동원하여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의 만행에 맞서 극소수의 호위함을 매번 출격시킬 수 없는 필리핀의 입장에선 그 어떤 함정보다도 원해경비함의 도입이 시급했고 필리핀 정부는 지금부터 5년 동안 최소 46척 이상의 원해경비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필리핀의 다수의 함정을 납품해왔던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일인데요. 한국은 이미 필리핀을 위한 원해경비함의 기본 설계와 구상을 모두 끝마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원해경비함은 주력 함정으로 적과의 교전에 초점을 맞춘 함정은 아니기 때문에 함체 일부에 플라스틱이나 복합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체 일부에 플라스틱 같은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경량화를 통해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식을 방지하며 설계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인데요. 만약 다른 나라에서 해안경비와 순찰 등을 목적으로 원해경비함을 도입하려 했다면 이러한 설계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이 처한 해양안보 상황은 다수의 중국 함정과 선박을 상대로 잦은 몸싸움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한국은 필리핀 측의 중국 함정과의 충돌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철저하게 특수강철로 설계된 원해경비함을 필리핀 측에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번 원해경비함 이외에도 방산 수출 과정에서 항상 수입국의 작전 환경에 특화된 설계와 성능 개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한국답게 필리핀의 안보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돋보이는데요. 해상에서의 교전은 함포, 미사일 등의 화력 자산도 중요하지만 상대 함정을 해역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몸싸움에서 해전이 시작된다는 점과 중국이 필리핀 선박을 상대로 물대포 등을 쏘며 도발을 일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리핀이 특수강철로 제작된 원해경비함을 다수 도입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과 몸싸움을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46척의 필리핀 원해 경비함 도입 사업을 수주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데요. 경비함의 배수량과 무장 체계에 따라 가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이 운용하는 경비함을 기준으로 46척의 가격을 계산하면 최소 1조 3천억 원 이상의 금액이 산출됩니다. 필리핀의 경제적 여건과 정부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이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납품될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46척을 모두 수주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구조의 특성상 엄청난 양의 수출입 물동량이 바다를 통해 오고 가기 때문에 한반도 근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해양 안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국제사회의 주요 해양로마다 해군을 파견하고 해양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대양 해군을 갖추지는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남중국해 등 한국의 경제와 직결된 해양을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한국 방산기업이 적극적으로 필리핀 해군의 함정 사업을 수주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함정 한 척당 받을 수 있는 건조 비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일이란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현재 필리핀은 원해 경비함과 별개로 순찰선도 40척을 도입함으로써 해양 주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원해 경비함이 최소 46척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더 많은 물량을 도입할 여지가 있는데 순찰선도 동일하게 최소 40척으로 시작하여 그 수량을 점차 늘려나갈 전망이며 한국은 지속해서 다양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필리핀과의 외교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며 군사 분야에서 다각도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필리핀과 미국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던 발리카탄 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미 한국은 필리핀과 다수의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국은 방산 계약을 넘어 더욱 다양한 군사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과 해상에서 더 많은 군사훈련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공동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의 전술과 군사교리를 필리핀에 교육해줄 기회로 작용합니다. 군사무기는 자체적인 성능의 우수함이 중요하지만 이를 얼마나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운용 노하우와 전술적 특징을 교육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더해 양국이 연합훈련까지 숙달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리핀 해군은 한국 해군의 전투력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한국 해군은 이미 림팩 다국적 해상훈련에서 미국 함대를 상대로도 우수한 교전 능력을 입증하며 전투력 측면에서 최고의 해군이라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필리핀 해군의 특성상 한국 해군으로부터 전술적 노하우를 전수한다면 중국의 깡패짓에도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필리핀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2조 원대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한국은 필리핀의 작전 환경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2,800톤급 배수량을 지닌 맞춤 잠수함을 제시하였으며 비록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인 AIP는 제외되었지만 납축 전지보다 효율이 우수한 리튬 전지를 탑재함으로써 최대한의 잠항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잠수함은 극히 소수만으로도 적의 함대를 가장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 체급이 훨씬 더 큰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필리핀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잠수함과 원해 경비함까지 수주를 완료하면 그야말로 필리핀은 한국의 제2해군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중국의 선단을 상대로 초기 대응에선 한국산 경비함과 초계함이 출격하고 호세리잘급 호위함과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이 화력의 중추를 담당하며 한국산 잠수함이 심해해서 중국 함정의 심장을 노리는 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필리핀 해군은 한국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해상을 넘어 공중과 지상에서도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5일 말레이 해상작전 헬기 영상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해군이 사용하는 해상작전 헬기는 슈퍼링스 마크 300 6대로 해당 기체는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도입한 바 있는 헬기입니다. 슈퍼링스는 대함 및 대잠 작전과 수색, 구조 등 해상작전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도입하였지만 이제는 상당히 노후화된 기체로 평가받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미 10여 년 전인 2013년에 슈퍼링스의 개량형인 AW159 와일드캣을 차기 해상작전 헬기로 선정했지만 한국보다 국방 예산이 열악한 말레이시아에는 신형 헬기란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2003년에 슈퍼링스를 도입한 이래 20년이 넘는 지금도 계속해서 슈퍼링스를 운용해온 나라인데요. 그나마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기체는 처음 도입했던 6대 중 4대에 불과하여 신속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헬기 교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제안 요청서까지 발행했는데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마린원을 기반으로 해상작전 헬기 수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잦은 헬기 사고로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불과 6개월 전에도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 퍼레이드 리허설 중 2대의 헬기가 충돌하여 10명이 즉사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그보다 한 달 전인 2023년 3월에도 해양경비대 소속 헬기가 훈련 도중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로 말레이시아의 헬기는 군경을 가리지 않고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헬기 전력이 상당히 노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체가 노후화되었으니 조종사들이 많은 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는 결국 자연스럽게 빈번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해군력을 확장하며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말레이시아도 결국 신형 헬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FA-50 수출과 장갑차 유지 보수 사업을 통해 구축한 양국의 신뢰관계를 활용하여 이번 헬기 사업 수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 헬기 교체 사업에 제시한 무기 체계는 바로 마린원을 기반으로 한 해상작전 헬기인데요. 마린원은 해병대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리온을 개량한 헬기로서 처음부터 해병대 지원을 목표로 했던 만큼 해상작전에 적합한 기체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마린원을 기반으로 해상작전 헬기를 개량하여 말레이시아에 제안할 예정으로 수중에 위치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디핑 소나와 각종 센서 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인데요. 또한 기체 방염 처리는 물론이고 접이식 메인 로터, 고성능 레이더 및 적외선 센서 등 다양한 해양작전 장비를 탑재하여 말레이시아의 해상작전에 적합한 성능을 갖출 전망입니다. 게다가 한국 헬기가 말레이시아에 적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국은 보다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항공기 시뮬레이터는 실제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을 구현하여 조종사들의 임무 숙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전투기 이외에도 수리온과 마린원처럼 헬기 조종 역시 훈련이 가능합니다.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기본 전술 비행은 물론이며 야간 상황 대처, 함상 이착륙 편대 비행, 통신 항법 등을 훈련하여 운용자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훈련이 어려운 말레이시아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처럼 국방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은 헬기를 실제로 비행하여 조종 훈련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예산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한국으로부터 전수받는다면 우수한 헬기의 성능 이외에도 조종사 양성까지 손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린원의 성능 개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특히 아처피시 무인 소해 장치를 장착해 소해 헬기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처피시는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이미 미 해군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 장치는 원격으로 조작되어 바닷속에 잠복한 기뢰를 안전하게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내부에 폭약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신관 비활성화를 통해 전개 후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소해 장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마린원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산 기술을 활용한 소해 헬기 개발 국가이며 마찬가지로 마린원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용 해상작전 헬기를 공급하게 된다면 추후 소해 헬기로서의 성능 개량도 한국에서 진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뢰는 해상 봉쇄를 위한 최적의 무기 체계로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를 기뢰로 봉쇄한다면 이는 단순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상교통로가 마비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주요 물동량이 오고 가는 해양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로 장악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요. 말레이시아가 마린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산 헬기를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적성국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의 한국산 헬기 도입은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한국 방산 신뢰도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FA50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충족해주며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아닌 미국제 레이더를 장착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흔쾌히 들어주며 미국제 레이더를 탑재한 FA50을 납품했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말레이시아를 배려한 결단이며 이와 함께 기존의 이스라엘제 레이더보다 성능이 우수한 미국제 레이더를 두고 말레이시아는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FA50 계열의 전투기는 말레이시아 이외에도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도입한 상태인데 말레이시아는 그 중에서도 자국의 FA50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유했다며 자랑할 정도로 만족스러워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레이더 이외에도 도서 지역이 많은 말레이시아의 작전 환경을 반영하여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성능 개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마저 한국이 수주를 따내면서 양국의 방산 협력은 최고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장갑차 성능 개량은 한국 이외에도 다수의 방산 강국이 탐내는 사업이었으나 결국 최종 승자는 한국이 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장갑차는 무조건 한국에 맡겨야만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을 정도로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사거리 20km의 해군 미사일 도입까지 시도하며 더 많은 한국산 무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튀르키예로부터 조달한 세 척의 연안 초기함에 해군 미사일을 장착하여 함대공 전력의 보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튀르키예에서 조달함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산 미사일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산 미사일을 구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미사일의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처럼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마저 한국 무기에 대한 열혈한 구애를 보내면서 한국의 방산 영향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했던 동남아시아의 방산 시장이 한국을 중심으로 그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헬기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한국 무기가 최고의 성능을 입증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중국의 폐악질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이때 한국이 해상작전 헬기까지 수출함으로써 중국 견제의 1등 공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린원 헬기가 말레이시아의 해군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이로 인한 양국 간 방산 협력은 어떻게 진전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